중요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필요가 있는 업종을 좀 고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놓고 얘기한 거는 조선주죠.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으니 보니까 결국은 지금 천연가스를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LNG를 우리 에너지를 니들이 사가라 이런 식으로 유럽 쪽에 되게 많이 푸시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LNG 운반선에 대한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를 포함해서 다양한 채널을 나가면서 일단 저의 그래도 조금은 긴 투자 경력 중에 겪었던 여러 일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후 캐나다, 멕시코 관세 폭탄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다 예상이 된 거였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근데 핑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마약 관련해가지고, 펜타닐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거 가지고, 빨리 뭔가 니들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멕시코, 캐나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억울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타겟팅이 중국인데, 사실 중국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지금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는 곳이 완전히 그냥 좀비 도시화 돼 버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물론 이제 펜타닐도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이제 좀 심각한 사회 문제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한, 좀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핵심이고 정치의 어떤 액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었고, 일단 주말 중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휘청하긴 했지만, 아까 오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랑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 때도 똑같이 관세를 때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자동차나 이제 멕시코, 캐나다 쪽에 이제 관세를 때렸었는데, 그때는 한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멕시코 관세를 때리는 게 3개월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때보다 템포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보다 이제 기준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좀 상황이 좀 되게 애매해요. 일단 밖으로 나오는 거는 펜타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 관련해서 적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제일 많이 안겨주는 건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멕시코인데, 일단 중국이야 워낙 지금 싼 거를 많이 이제 팔면서 이제 적자를 만드는 거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GM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걸 과연 멕시코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제품이죠. 아마 트럼프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사실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액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좋은 핑계를 주고 있는 거고, 사실 트럼프가 또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만 이유가 있지만, 그 다 이제 제쳐보고 이제 제일 핵심만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를 우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캐나다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를 통해서는 그렇게 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멕시코가 이제 펜타닐도 그렇고, 근데 멕시코 하면 워낙 이 마약이나 이쪽이 되게 막 그 사업화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갱단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 펜타닐을 중국에서 수출입을 해가지고 미국에다 팔면 오히려 그들한테 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멕시코 정부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을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멕시코 잘 아시겠지만 시장 한 분 당선됐는데, 나 너희들 전쟁할래 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제 돌아가신 상태로 이제 발견된 나라가 멕시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고요. 중국의 우회로 차단,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이런 많은 제재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 캐나다랑 멕시코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1기 때랑 비슷하게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뭔가 좀 차단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당장 이번 주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판단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출 가지고 멕시코가 문제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 수출이 누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 미국의 기업들,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다시 수출을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오늘 별거 한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차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차례가 되진 않았는데, 일단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니까 미리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1기 때 이미 좀 겪은 바가 좀 있었고, 그리고 멕시코 쪽에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현대기아차들이 좀 많고, 그래서 지금 뭐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2차 전지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뭐 굳이 멕시코나 이런 미국 주변 국가에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어라, 사실 이거거든요. 이게 제일 포인트고, 근데 뭐 잘 아시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당장 너무 좀 걱정이 과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뭐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손해보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 손해가 더 커요.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출을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뭐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이 아마 길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가 시작됐으니까 막연한 두려움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1기 때 제일 대표적으로 관세를 먹을 뻔한 게 철강이었죠. 근데 아마 이번 2기 때도 철강을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도 그때 25%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쭈르륵 미국 가가지고 협의를 했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세가 먹여지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생산량과 수출량을 조금 조절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그때 문제에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 우리나라 차이가 되진 않았지만 뭐 예상되는 업종들 몇 개 있죠.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지금 조금 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사실 조선 쪽도 좀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물론 조선은 미국이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쪽이어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조금 미리 너무 과하게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좀 과합니다. 예, 너무 겁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섹터나 유망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과거 뭐 오바마, 바이든, 트럼프 중에 공약 실행률이 제일 낮은 게 트럼프입니다.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대? 예, 공약 이행률이 제일 낮아요, 트럼프가. 그 얘기는 사실 트럼프가 하는 그런 공약들이 물론 이제 꼭 지키기 위한 공약 같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채를 감소시키고, 무조건 이제 미국 위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공장도 미국에 짓고 투자도 미국에 해라, 거의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공약의 이행률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보이는 숫자에 되게 집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 여러 가지 공약을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 과거 1기 때도 이제 공약 이행률이 50%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바이든이나 아니면 오바마 같은 경우는 6, 70%가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즉 공약을 했고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공약을 했지만 반대쪽에서 미국한테 충분히 이익을 줄 만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단 공약이 시행되고 이제 실제로 돼 봐야 아는 거예요. 돼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좀 되게 많긴 하지만, 이미 뭐 시행을 한 것들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뭐 파리 협정이나 뭐 여러 가지 탈퇴 이런 것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동안 사실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 너무 겁을 먹을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중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국내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의 어떤 필요가 있는 업종을 좀 고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놓고 얘기한 거는 조선주죠.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은지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LNG를. 그래서 이제 미국 우리 에너지를 니들이 사가라 이런 식으로 유럽 쪽에 되게 많이 푸시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LNG 운반선에 대한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뭐 그걸 트럼프도 워낙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LNG선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죠. 이제 실제로 팔면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 쪽에다가 뭐 관세를 먹인다 하더라도, 뭐 겉으로 보이는 액션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조선 쪽 관세도 타겟팅이 중국이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거의 뭐 예전에 미국이 1등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미국이 스스로 잠궜습니다. 우리나라 전망만 이용해야 돼라고 하면서 거의 보호무역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조선 기업이 완전히 쇠퇴기를 겪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치고 가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나오면서 중국이 가장 제일 잘하는 거 싸게 찍어내는 거 이걸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 이제 조선 시장을 좀 장악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도 또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 관세 이 아웃라인에는 우리나라랑 중국을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같이 이제 지금 괜히 멕시코, 캐나다 뭐 여기 중국 하면서 같이 엮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필요하긴 필요해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같이 일을 할 때 비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만일 트럼프라면은 저는 어차피 중국이 타겟팅이에요. 중국한테 관세를 먹이는 척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이제 한국을 같이 이제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야 니들 관세 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야 우리나라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중국한테만 먹이면은 중국은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뭉뚱그린 다음에 우리나라는 우방 국가니까 서로 대화를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어쨌든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걔네들한테 미국한테 LNG선을 팔려고 하면은 결국은 비용에 대한 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같이 그거로 엮어가지고 아 너희는 관세 그냥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LNG 써줄 때 조금 쌓여줄 수도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딜에 이제 좋은 어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서 주가 밀잖아요. 매수하십시오. 네, 그건 매수 기회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생각나는 거는 대놓고 보이는 건 사실 조선주가 있고 반도체도 아마 한 대 얻어맞지 않을까요? 반도체도 얻어맞을 것 같고 자동차도 지금 살짝 얻어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2차전지도 조금 살짝 이제 간접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 영향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이고 미국한테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미 주고 있죠. 공장 증설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막 노동시장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누림이 있더라도 그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한테 대놓고 조만간 아마 이제 관세 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보통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뭐 실무진들이 물론 협상을 하긴 하겠지만 뭐 컨트롤 타워가 지금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관세 문제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그 탄핵 정국의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뭐 방향성은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정치 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되고 저는 그냥 그저 빨리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딱 생각나는 섹터, 대놓고 생각나는 섹터는 오히려 눌림이 있을 때 좀 강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는 업종은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선박 쪽, 조선 쪽 이쪽이 생각이 납니다. 1,400원대 고환율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환율은 결국은 이제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이제 환율, 달러 원 환율 1,400원이란 건 이제 달러와 우리나라의 비율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잖아요. 근데 달러 강세를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싫어하죠? 트럼프도 싫어합니다. 왜?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면은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를 먹이는 이유가 자기네 수출한 거 잘해보자 하는 건데 수출할 때 제일 최악이 뭐냐면 환율이거든요. 강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강달러 현상을 트럼프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옛날에 뭐 플라자 합의 때처럼 뭐 강제적으로 환율을 낮춰가지고 나머지 국가들 다 초토화시키는 아니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걱정이 너무 많이 오버된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불확실성이에요. 제일 큰 건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뭐 트럼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미국에 제일 불안감을 준 거는 미 대선이었잖아요, 사실은. 미 대선이 어쨌든 잘 결론이 났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 자체가 달러 강세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고 달러 강세 가지고 바이든이랑 서로 이제 대선 레이스를 할 때 되게 욕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달러 강세를 왜 두고 보는 거냐?"라고 바이든한테 물어봤더니 바이든이 나는 나도 원하는 바가 아닌데 연준한테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연준이 "일단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는 뭐 달러 환율 굳이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봤을 때 결국 연준도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안정을 찾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쪼끔 아직은 덜 간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뭐 PC라든지 CPI를 봤을 때도 안정을 찾고 있긴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 뭐 현재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1,400 원대를 이제 받아들여라. 뭐 지금의 CPI 이 수준을 받아들여라 그러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을 뉴노멀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1,500원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 1,300 원대 1,400 원대 넘어갔을 때 매수해 가지고 손실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강세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제 안정을 찾아갈 거라 봐요. 근데 아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단기간 내에 안정을 찾는 거를 바라기는 좀 어렵죠. 금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쪼끔 우리가 환율의 안정을 기대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안정을 찾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너무 과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환율 올라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들 나가 가지고 뭐 시장에 눌림이 나오면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걸 적금식으로 좀씩 모아가는 기회로 봐야 되지 뭐 도망갈 기회는 아니라 봐요. 국내 반도체 업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암울하죠. 암울합니다. 요게 사실 일단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쪼끔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나눠서 봤을 때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걱정이 좀 덜하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쪼끔 걱정이 되긴 하죠. 일단 근데 반도체는 지금 업황 자체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결국은 이제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는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이랑 SK 차이는 결국 그거잖아요. 이제 삼성은 대부분의 매출을 레거시에서 만들어내고 옛날 반도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형 반도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이제 시정 반도체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더딘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 쪽으로의 매출인데 조만간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개선된 이게 완벽한 칩도 아니고 개선된 칩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 별로 그렇게 수율이 안 따라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개 기업이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계속 또 트럼프가 결국은 다 트럼프인데 결국은 이제 최신형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새벽인가 이제 젠슨항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최신형 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더 제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 이제 딥시크가 뭐 저는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중국의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이제 레거시 최근에 블랙이 아니고 호퍼 모델로 이제 그 정도로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복잡복잡한 상황이긴 하죠. 일단 사실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예 믿지 않고 왜 믿지 않냐면은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그런 칩들을 직접 구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칩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걸 땡겨 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특히 뭐 호주나 이런 데 있는 걸.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얘네들 뭔가 나와도 조만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이용한다.'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딥시크는 그거의 결과물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호퍼 모델만 이용해 가지고는 인제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만일 진짜 호퍼 모델만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만들어냈었던 그 나머지 모든 M7 기업들은요. 그냥 정말 쓰레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저렴이 버전 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의 AI를 만들어냈다는 게 말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저렴이 버전의 칩으로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더 좋은 칩이 있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레거시 말고 이제 신규 반도체, 이제 새로운 어떤 최신형 반도체 위주로 HBM 결국 이제 3, 4 뭐 이쪽 위주로 이제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일단 국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이재용 회장님이 2심에서 고등법원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고등법원이랑 대법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회장님의 본격 이 이제 드라이브가 경영 드라이브가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좀 뭔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 수입 데이터에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수입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이 완전 바뀌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 전반의 어떤 업황이나 이런 상황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아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업황도 살아난다. 이 정도로 결론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이 8단 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주가 반영으로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일단 납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 뉘앙스를 아직 수율이 뭔가 따라잡히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TV 늦게까지 보시면은 애국가 올라갈 때 반도체 나오잖아요. 그 동그란 판 이거 하나를 웨이퍼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막 되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 뭐 칩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 칩에서 분량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사실 수율입니다. 그래서 분량률이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걸 잘하는 게 이제 뭐 TSMC가 워낙 잘하고 있는 건데 삼성은 아니 그 판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HBM3 만들 수 있어요. 삼성이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판 자체의 불량률이 너무 높은 거죠. 즉 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우리 지금 삼성 거 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어쨌든 그런 칩이 빨리 확보가 돼야지 블랙에를 찍어서 팔죠, 고객들한테. 근데 그런 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TSMC밖에 없죠. 근데 TSMC한테 가가지고 우리 전용 라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걔들이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삼성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은 칩을 확보할 수 있고 블랙에를 더 많이 찍어서 더 큰 매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 TSMC로부터밖에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은 답답하죠. 근데 뭔가 더 빨리 만들어내야 되니까 삼성한테 여기 수율 떨어지는 칩이라도 좀 줘. 대신에 좀 싸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갖다 쓰는데 너무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8단 제품 납품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율이죠. 예, 수율이 좋아야지 엔비디아도 똑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이제 손실이 좀 적은 거고 삼성도 제대로 팔아 가지고 매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수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요. 근데 결국 이제 수율 문제가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미래 주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 이것과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저는 지금 그냥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국내 주식도 올해 한 7년 차 정도 됐네요. 27년 차, 8년 차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결국 저도 옛날에 실수를 했고 저도 굉장히 뭔가 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저점입니다. 바닥. 근데 안 돼요. 뭐 물론 제가 30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 뭐 40년, 50년 하신 분들은 바닥을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42,364원이 바닥이야 이렇게 찍으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시장은 바뀌고 매일매일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지금 상황을 좀 보면서 분위기를 좀 보면서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그냥 매수를 조금씩 이제 분할로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매수하고 나서 더 떨어질 수 있죠. 뭐 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가 딱 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이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해 주고 물량을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점이다. 매수해라."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매달 뭐 월급날 조금씩 뭐 한 주씩 두 주씩도 괜찮으니까 모아 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업을 해서 이제 뭔가 좀 구체화되는 게 나와야지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뭐 그 추후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로봇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계속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AI가 어디 쓰일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SF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보지만 결국은 로봇의 머리에 뇌 속에 있는 게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봇을 되게 많이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곳이 테슬라, 그죠? 테슬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그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AI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AI 시장이 워낙 핫하고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고, 뭐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를 올해 공개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시장의 핫한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도 보면은 뭐 협업 로봇이냐, 아니면 진짜 테슬라처럼 이제 걸어가는 로봇이냐, 아니면 뭐 방산에 쓰이는 로봇이, 되게 다양한 어떤 로봇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지 좀 지켜는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협업 로봇이나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자회사 편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삼성전자 전체 비중에 요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로봇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양극단의 전략을 취하시라고 합니다. 짧게 치려면 하루 이틀 이상 들고 있지 마시고, 정말 이슈 나오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고 행보받고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 좀 중장기적으로 묶고 가는 전략. 근데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하면 좀 헛다리 느낌이 좀 강한데, 일단 이게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신형 칩과 레거시라고 하는 이제 구형이죠. 상대적 구형 칩 두 가지인데요. 중국에 파운드리로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은, 일단 중국 쪽에 최신 칩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레거시 칩을 중국한테 넣기 위해서 진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판단이, 저는 이제 좀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삼성은 지금 레거시 비중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최신 칩으로 넘어와서 엔비디아 같은 데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삼성은 사실 당장의 실적이 되게 중요하죠. 당장의 레거시 칩의 매출이 되게 중요하고, 그 레거시 매출을 대부분 만들어 주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은 이제 최신형 칩에 대한 수출만 제재하고 있는데, 레거시 칩도 수출 제재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 진짜 레거시 수출 제재가 딱 걸려 버리게 되면은 삼성은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나?' 결국 삼성이 지금 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누군가의 경영적 판단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HBM에 대한 투자나 R&D 비용 자체를 하지 않고, M&A를 하지 않고 당장의 실적이 중요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한 게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물론 수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싼 수준의 레거시 반도, 물론 이제 레거시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으로 낮죠. 낮고 이제 수율도 떨어지긴 하지만 레거시 쪽의 이 기술력은 중국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중국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이 우리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역전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이 워낙 좋고 신기술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게,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미 LCD는 중국이 장악을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LCD를 장악을 했다가 이제 LCD를 버리고 우리나라는 OLED, QLED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기술로 계속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딱 LCD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보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레거시 쪽으로 이제 파운드리를 해서 이제 중국 시장 쪽에 공략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준도 할 수 있겠죠. 당장의 숫자는 찍을 수 있겠죠. 근데 창신 메모리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과연 레거시를 따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평생 따라오지 못할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도체 인력들이 유출이 돼 가지고 중국 기업으로 넘어와서 뭐 연봉을 받고, 뭐 물론 연봉을 뭐 몇 년 받고 뭐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논외로 돌 문제고,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었던 거는
해외로부터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쪽이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부터 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오면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그 점 좀 걱정됩니다. 왜냐?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 기업이 그렇게 컸죠. 우리나라 반도체 1등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일본이 1등이었죠. 근데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얻어맞으면서 반도체가 휘청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 청계천에 있는 싼 반도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 세계 1등을 이룬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래서 막 일본에서 막 되게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제 시켰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쪽에 집착을 당장 뭐 실적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로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당장의 실적 숫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지금처럼 이제 신형 반도체에 대한 수율이 계속 낮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요. 삼성은 진짜 인텔골 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한 사람 내보내야죠. 일단 이재용 회장님이 오늘자로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고등법원이랑 대법원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한 90%, 10조 8구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재용 회장님은 본인이 제일 잘하시는 이제 휴원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열심히 사업을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밖으로 열심히 하시고 안쪽에서 또 해야 되는 분들, 저는 사실 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되게 부럽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는 리서스 CEO나 이제 젠슨 CEO, 그리고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자기 회사의 주업의 거의 반쯤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삼성도 어떤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전략을 꾸리는 사람들은 거의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 거의 반쯤 미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못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뭔가 나오는 얘기는 보고서를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써라.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시간 낭비는 하지 말아야죠. 전문가들은 그냥 한두 마디만 던지면 이제 대화가 되는데 그걸 쉽게 쓴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 엘리트 직원들한테 시간 낭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한마디 뭐 용어 하나 던지면 될 것 같다. 그 용어를 정말 수십 글자로 풀어가지고 하는 그 시간 자체도 아깝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오히려 삼성은 지금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인적 구조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좀 있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수개월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아무리 밑에 엘리트 직원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위에서 이걸 찍어 눌러버리고 바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게 있죠.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솔직히.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엔비디아가 만약 어떤 발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회사에 일단 물어보면, 야, 엔비디아 발열 문제 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금방 해결될 거야. 걔네들은 24시간 일하는 애들이거든.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 하루에 수십 개 회의가 있고 업무 시간은 정말 24시간에 가깝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런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당 52시간. 이거는 업종별로 분명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절대적인 어떤 수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리적 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이런 법적으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바꿔야 됩니다. 유연하게 업종별로 바꿔야 돼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도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일하는 직원들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하는 직원분들의 퀄리티는 걱정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어요. 우수합니다. 삼성의 그 우수한 인재들 제발 편하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일했을 때 제대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제대로 한번 해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닌 회사에. 제가 맨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후배들, 대기업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제발 노예 근성을 버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예전에 그 대단한 그 삼성의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잃어버린 게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보고 있고, 뭐 매출을 많이 뽑아내라 무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게 완벽한데 고런 거 딱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